오늘 변호사 사무실에 다녀왔어요. 이혼 상담을 받았어요. 우리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올 것이 왔구나. 태수는 놀랍도록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마치 이미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이 말이에요. 당신 화 안 나요? 왜 화를 내? 내가 이런 결정을 할 줄 알고 있었어. 태수는 서재에서 도장을 가져와 아무런 망설임 없이 서류 위에 찍었습니다. 이제 됐나? 37년의 세월, 단 한 번의 망설임도 없이 찍힌 도장. 왜 그는 이렇게 담담했을까요? 정말 끝을 받아들인 걸까요? 아니면 아직 드러나지 않은 비밀이 있었던 걸까요? 그 답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이야기를 모두 들으신 후 재미있다면 1번을, 재미없다면 2번을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참고하여 더욱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62살의 정순애는 남편 박태수와 37년간 함께 살아왔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두 사람은 남들 눈에도 금슬 좋은 부부였죠. 명절마다 손잡고 친정을 찾고 주말이면 함께 장을 보며 알콩달콩 웃던 시절도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은 저 집은 참 보기 좋다라며 늘 부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작년부터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늘 다정하고 따뜻하던 태수는 갑자기 무뚝뚝하고 차갑게 변해버렸습니다. 말 한마디를 해도 짜증이 섞였고 순애가 무슨 의견을 내면 콧웃음을 치며 이렇게 내뱉었죠. 내가 뭘 안다고 그래. 그냥 가만히 있어. 태수는 갈수록 짜증이 심해졌습니다. 예전에는 순애가 말을 걸면 최소한 고개라도 끄덕이며 들어주었는데 이제는 아예 듣는 척도 하지 않았어요. 아침에 인사를 해도 무시하고 저녁에 하루 일과를 물어봐도 귀찮다는 듯이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심지어 순애가 아플 때조차 관심을 보이지 않았죠. 왜 자꾸 시끄럽게 해? 나도 피곤하다고. 태수의 태도는 더 이상 배우자를 향한 존중이 아니었습니다. 순애를 하찮게 여기고 무시하는 말과 눈빛이 일상이 되었어요. 늘 의논하던 생활비조차 혼자 결정했고 아내의 존재를 투명인간 취급하듯 했죠. 순애가 가계부를 보여주며 이야기하려 해도 태수는 짜증스럽게 손을 내저으며 말했습니다. 그런 건 내가 알아서 해. 나한테 왜 물어봐? 순애는 한때 자신을 세상에서 가장 아껴주던 남편이 이제는 차갑게 외면하는 낯선 타인이 되어버린 현실에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눈을 뜨면 마주하는 태수의 차가운 얼굴, 말 한마디 없이 밥상을 받는 무표정한 모습, 그리고 텔레비전만 바라보며 시간을 보내는 뒷모습까지 모든 것이 순애에게는 고통스러운 현실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 8시쯤 순애는 용기를 내어 태수에게 다가갔습니다. 여보, 우리 좀 이야기해요. 요즘 당신이 왜 이렇게 차갑게 대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태수는 신문을 펼친 채 고개도 들지 않고 대답했죠. 이야기할 게 뭐가 있어? 그냥 조용히 있으면 안 돼? 그 순간 순애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찰컥하고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37년간 쌓아온 사랑과 추억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순애는 밤마다 가만히 눈을 감으며 생각했어요. 우린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매일 밤 11시가 되어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며 지난 날들을 되돌아보곤 했어요. 언제부터 태수가 이렇게 변했을까? 혹시 자신이 늙어서 매력이 없어진 걸까? 아니면 정말로 자신이 무능하고 쓸모없는 사람이 된 걸까 하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태수는 날이 갈수록 더욱 심하게 짜증을 냈어요. 순애가 밥을 차려놓고 부르면 혀를 차며 일어났고
식사 중에도 한마디 말 없이 숟가락만 움직였습니다. 예전에는 맛있다고 고생했다고 한마디씩 건네던 사람이었는데 말이에요. 이제는 오히려 반찬이 짜다거나 밥이 설익었다며 불평만 늘어놓았습니다. 이런 걸 어떻게 먹으라는 거야? 정말 답답해. 순애는 그런 태수를 바라보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서서히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37년을 함께 살아온 사람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 걸까요? 혹시 다른 여자라도 생긴 건 아닐까 하는 의심도 들었지만 태수는 집과 직장만 오가는 단조로운 생활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날은 순애가 감기에 걸려 끙끙 앓고 있어도 태수는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예전 같으면 약이라도 사다 주고 죽을 끓여 주었을 텐데 이제는 오히려 짜증스럽다는 표정으로 방을 나가버렸습니다. 아프면 병원에나 가지. 왜 집에서 끙끙거려? 그렇게 몇 달이 지나자 순애의 마음속에 새로운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슬픔과 당황스러움이었다면 이제는 서서히 분노와 원망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왜 자신만 이렇게 고통받아야 하는지, 왜 태수는 아무런 설명도 없이 일방적으로 차갑게 굴기만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태수의 짜증은 날로 심해져서 이제는 순애가 숨소리만 내도 불편해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다가 순애가 옆에 앉으면 자리를 옮겼고 순애가 말을 걸면 대답 대신 한숨만 내쉬었어요. 마치 순애의 존재 자체가 귀찮고 불편한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 오랜 세월의 사랑도 추억도 이제는 더 이상 버틸 힘이 되지 못했습니다. 순애의 가슴속에 단 하나의 결심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이혼이라는 두 글자가 머릿속에 떠올랐지만 아직은 감히 입 밖으로 내뱉을 수 없는 무거운 단어였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대로는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었어요. 순애는 요즘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37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과의 대화가 어느 순간부터 완전히 끊겨버렸기 때문이죠.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아침 준비를 하면서도 태수는 한마디 인사조차 하지 않았어요. 예전에는 좋은 아침이라며 서로 미소를 주고받던 부부였는데 이제는 서로 없는 사람 취급을 하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순애는 용기를 내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요즘 왜 이렇게 말도 안 하고 나한테 자꾸 차갑게 대해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말해주세요. 태수는 신문을 탁 덮으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말할 게 뭐가 있어? 넌 그냥 집에 붙어 있는 사람일 뿐이야. 쓸데없이 귀찮게 하지 마. 그 순간 순애의 손끝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짜증이 아니었어요. 순애의 삶과 가치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비수가 되어 가슴 깊숙이 꽂혔습니다. 집에 붙어 있는 사람이라니 37년간 이 집을 지키고 태수를 뒷바라지해온 자신의 모든 노력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어요. 순애는 숨을 고르며 애써 눈물을 삼켰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이 사람 옆에서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 37년이라는 세월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듯 했어요. 함께 쌓아온 기억들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고 이제는 따뜻한 온기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순애는 그날 밤 잠들지 못하고 천장만 바라보며 지난 세월을 되돌아보았어요. 신혼 때 가난했지만 서로 의지하며 살던 시절, 아이들을 키우며 고생했지만 함께 웃고 울던 시간들, 중년이 되어서도 손잡고 산책하며 미래를 꿈꾸던 날들까지 모든 추억이 이제는 의미 없는 과거가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태수의 태도는 더욱 냉혹해졌어요. 순애가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 뒤에서 한마디 던졌습니다. 요즘 밥도 제대로 못하네.
나이 들더니 손맛도 없어졌어. 순애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췄어요. 20년 넘게 같은 입맛에 맞춰 음식을 해왔는데 갑자기 맛없다며 트집을 잡는 태수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순애는 참고 또 참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드릴까요? 입맛에 맞게 다시 해드릴게요. 됐어. 그냥 대충 먹을게. 기대도 안 해. 태수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순애의 가슴에 못을 박는 것 같았습니다. 예전에는 순애가 해주는 음식을 맛있게 먹으며 고마워했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모든 것이 불만스럽다는 듯이 행동했어요. 어느 날 오후 2시쯤 순애는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평소보다 장 보는 시간이 길어져서 집에 늦게 도착했는데 태수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디 갔다 이제 와? 집에 없으면 누가 전화라도 받아? 마트에서 장 보고 왔어요. 저녁 준비하려고요. 장 보는데 2시간씩이나 걸려? 뭐 하고 다닌 거야? 순애는 당황했습니다. 예전에는 장 보러 나가면 늦어도 괜찮다고 했던 태수였는데 이제는 조금만 늦어도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어요. 마치 순애가 무슨 나쁜 일이라도 하고 다니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냥 장 보고 온 거예요. 물건도 많이 사고 줄도 서고 그래서 시간이 좀 걸렸어요. 앞으로는 빨리 다녀와. 집 비우는 시간이 너무 길어. 순애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갑자기 자신의 외출까지 통제하려는 걸까요? 37년간 함께 살면서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말이에요. 그날 저녁 9시쯤 순애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태수와 진솔한 대화를 나누려고 시도했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이야기 좀 해봐요. 당신이 왜 이렇게 변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말해주면 고칠게요. 태수는 텔레비전을 보다가 리모컨을 탁 내려놓으며 돌아봤어요. 뭘 고쳐? 넌 그냥 있기만 해도 답답해. 나한테 자꾸 뭘 바라지 마. 나는 당신의 아내예요. 37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잖아요. 이렇게 남남처럼 살 수는 없어요. 부부? 이제 와서 부부 타령이야? 넌 그냥 같은 집에 사는 사람일 뿐이야. 순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같은 집에 사는 사람이라니 이보다 더 잔인한 말이 있을까요? 37년간 함께 만들어온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어요. 그날 밤 순애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굴욕적인 상황을 견딜 수 없었어요. 태수가 자신을 이렇게 대하는 이유를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건 이 관계는 이미 회복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이었습니다. 순애의 마음속에서 마지막 희미한 끈마저 끊어져 버렸고 이 남자와의 내일은 없다는 걸 확실히 알았어요. 이혼이라는 단어가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지옥 같은 일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처럼 보였어요. 순애는 결국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37년이라는 세월을 지우는 결심은 쉽지 않았지만 더는 버틸 수 없었어요. 사무실 한쪽 낡은 책상 위에 상담 안내서가 순애의 눈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얀 종이 위에 적힌 검은 글씨들이 마치 자신의 인생을 재단하는 칼날처럼 느껴졌어요. 변호사는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안경 너머로 순애를 바라보며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순애 씨, 이혼 상담을 원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상황인지 말씀해 주세요. 순애는 지난 1년간 겪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태수의 변한 태도, 무시와 냉대, 그리고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다는 자신의 마음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어요. 남편분이 이혼에 동의하실까요? 아직 말해보지 않았어요. 어떻게 꺼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협의 이혼을 하려면
양쪽 모두 동의해야 합니다. 먼저 남편분과 이야기해 보시고 합의가 되면 함께 오시면 됩니다. 만약 동의하지 않으시면 조정이혼이나 재판이혼을 고려해 볼 수 있어요. 변호사는 이혼 절차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순애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지만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과연 태수가 이혼에 동의할까요? 아니면 끝까지 반대할까요? 우선 집에 가서 남편분과 진솔한 대화를 나눠보세요. 그 결과에 따라 다음 단계를 결정하면 됩니다. 사무실을 나서며 순애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오후 3시쯤 되는 시간이었는데 구름이 잔뜩 낀 하늘이 마치 자신의 마음을 반영하는 것 같았어요. 상담만 받았을 뿐인데도 무언가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순애는 어떻게 태수에게 이야기를 꺼낼지 고민했어요. 37년을 함께 산 부부가 이혼 이야기를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었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 5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태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평소와 다를 바 없는 모습이었지만 순애에게는 모든 것이 달라 보였습니다. 곧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대화를 나눠야 할 사람이라고 생각하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저녁 준비할게요. 순애가 말했지만 태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순애는 주방에서 저녁 준비를 하면서 마음을 다잡았어요. 오늘 밤 반드시 이야기해야 합니다. 더 이상 미루면 용기가 없어질 것 같았어요. 저녁을 차려놓고 태수를 불렀습니다. 저녁 드세요. 태수는 묵묵히 밥상 앞에 앉았어요. 평소처럼 말 한마디 없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순애도 마주 앉아서 밥을 먹었지만 음식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계속 머릿속으로 어떻게 말을 시작할지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식사가 끝나고 태수가 거실로 가려는 순간 순애가 용기를 냈습니다. 여보, 잠깐만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태수는 돌아보며 의자에 다시 앉았어요. 표정은 여전히 무표정했지만 뭔가 심각한 분위기를 느꼈는지 순애를 바라봤습니다. 오늘 변호사 사무실에 다녀왔어요. 순애의 말에 태수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놀라기보다는 예상했다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이혼 상담을 받았어요. 우리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태수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순애는 가슴이 두근거리며 태수의 반응을 기다렸어요. 화를 낼까요? 아니면 반대할까요? 그런데 태수의 첫마디는 예상과 달랐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태수는 놀랍도록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마치 이미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이 말이에요. 순애는 당황했습니다. 적어도 놀라거나 반대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담담하게 받아들일 줄은 몰랐어요. 당신, 화 안 나요? 화? 왜 화를 내? 내가 이런 결정을 할 줄 알고 있었어. 태수의 말에 순애는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알고 있었다니, 그럼 왜 지금까지 그렇게 차갑게 대했던 걸까요? 마치 순애가 이런 결정을 내리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말처럼 들렸어요. 그럼 동의해 주실 건가요? 동의도 뭐도 없어. 내가 원하는 거잖아. 나도 이게 맞다고 생각해. 태수는 서재로 가서 도장을 가져왔습니다. 순애가 변호사 사무실에서 받아온 서류를 펼치자 태수는 한참 들여다보더니 묵묵히 자신의 이름 옆에 도장을 찍었어요. 이제 됐나? 순애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37년 결혼 생활이 이렇게 간단히 끝날 줄이야. 태수의 태도가 너무 담담해서 오히려 서운한 마음까지 들었어요. 조금이라도 아쉬워하거나 만류하는 모습을 보일 줄 알았는데 마치 오래 기다렸던 일이 드디어 해결된다는 듯한 반응이었어요. 왜?
왜 이렇게 쉽게 동의해 주는 거예요? 태수는 잠시 순애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게 내가 원하는 거니까. 그리고 나도 이게 낫다고 생각해. 그날 밤 순애는 혼자 안방에서 이혼 서류를 바라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원하던 결과를 얻었지만 왠지 모르게 허전했어요. 태수의 너무나 담담한 반응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마치 이 모든 상황이 태수의 계획 안에 있었던 것처럼 느껴져서 불안했어요. 내일 다시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면 정말로 37년 결혼 생활이 끝나는 겁니다.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지만 동시에 긴 세월의 마침표이기도 했어요. 며칠 뒤 이혼 판결문이 정식으로 도착했습니다. 도장 하나로 무너진 37년의 세월은 이제 법적으로도 끝이 났어요. 순애는 한참 동안 서류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이제 정말 남남이구나. 마음속에 후련함과 허무함이 뒤섞였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태수였습니다. 이혼이 성립된 후에도 태수는 여전히 같은 집에서 생활하고 있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말이에요. 제가 이사 나가겠어요. 순애가 조심스럽게 말했을 때 태수는 의외의 대답을 했습니다. 네가 왜 나가? 이 집은 너 명의니까 내가 나간다. 순애는 깜짝 놀랐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 집은 태수가 20년 전에 구입한 집이었는데 자신의 이름으로 되어 있다니요. 무슨 말씀이세요? 이 집은 당신이 산 거잖아요. 서류 확인해봐. 내 이름으로 바꿔뒀어. 태수의 말에 순애는 급히 집 서류를 찾아보았어요. 정말로 등기부등본에는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명의 변경 날짜를 보니 작년 12월이었어요. 태수가 자신에게 차갑게 대하기 시작한 시기와 비슷했습니다. 태수는 일주일 후에 집을 나갔습니다. 짐을 정리하며 나가는 태수의 뒷모습을 보며 순애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37년을 함께 살던 사람이 이렇게 쉽게 떠날 수 있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혼자 남은 집에서 순애는 태수가 남겨둔 서류들을 정리하다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태수의 책상 서랍 안에 있던 통장과 부동산 관련 서류들을 보니 모든 것이 자신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며칠 뒤 순애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정확한 재산 관련 서류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순애는 그저 집 하나 정도가 자신 명의로 되어 있을 거라 생각했을 뿐이었어요. 하지만 책상 위에 놓인 문서들을 들춰본 순간 순애는 숨이 막히는 듯 충격에 사로잡혔습니다. 집, 토지, 은행 예금까지 모든 것이 순애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던 거예요. 심지어 태수가 운영하던 작은 가게의 사업자 등록증까지도 순애 명의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모두 남편 이름으로 돼 있는 줄 알았는데요. 순애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변호사는 차분히 대답했어요. 서류상 모든 자산은 정순애 씨 단독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남편분이 작년부터 차근차근 명의 변경을 하신 것 같군요. 총 재산 규모가 상당하네요. 아파트가 14억, 상가 건물이 8억, 그리고 각종 예금과 주식, 채권까지 합치면 대략 30억 정도 됩니다. 순애는 현기증이 날 것 같았어요. 30억이라니 도대체 언제 이런 재산이 있었던 걸까요? 태수는 평생 그저 평범한 직장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많은 재산이 있었다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런 걸 전혀 몰랐어요. 남편이 언제 이렇게 해둔 건지. 명의 변경 날짜를 보니 모두 작년 하반기에 집중되어 있네요. 상당히 계획적으로 하신 것 같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는 세금 문제나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 배우자 명의로 해두는 경우가 많아요. 변호사의 설명을 들으며 순애는 더욱 혼란스러웠어요. 손끝이 저려왔습니다.
작년 하반기라면 태수가 자신에게 차갑게 대하기 시작한 시기와 정확히 일치했어요. 늘 자신을 무시하며 하찮게만 여기던 남편이었는데 정작 법적으로는 모든 걸 아내에게 맡겨둔 채 살아왔던 거예요. 집으로 돌아온 순애는 태수가 남겨둔 서류들을 더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통장 내역을 보니 매월 상가 임대료만 600만 원씩 들어오고 있었고 주식 배당금도 분기마다 상당한 금액이 입금되어 있었어요. 도대체 뭐하고 살았던 거야? 순애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태수가 평범한 회사원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많은 투자 수익을 올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왜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왜 작년부터 갑자기 모든 재산을 자신의 이름으로 바꾼 걸까요? 순애는 태수가 남겨둔 책상 서랍을 하나씩 열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부동산 계약서들과 주식 거래 내역서들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모든 서류의 날짜를 확인해 보니 대부분이 작년 7월부터 12월 사이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태수는 작년 하반기 동안 체계적으로 모든 재산을 순애 명의로 옮겨놓았던 거예요. 심지어 은행 예금까지도 여러 차례에 걸쳐 순애 계좌로 이체해둔 흔적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순애가 전혀 모르게 진행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순애는 거실 소파에 앉아 머리를 감쌌습니다. 너무 많은 일들이 한꺼번에 벌어져서 정리가 되지 않았어요. 태수의 차가운 태도, 갑작스러운 이혼 동의, 그리고 이 엄청난 재산까지 모든 것이 뒤섞여서 순애의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왜 이런 일을 했던 거지? 순애는 밤새 잠들지 못하고 생각했습니다. 37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이 이렇게 많은 재산을 숨기고 있었다는 게 충격적이었어요. 그동안 자신이 알고 있던 태수는 과연 진짜 태수였을까요? 아니면 자신이 모르는 다른 모습이 있었던 걸까요? 순애는 태수가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모든 것이 너무 갑작스럽고 이상했습니다. 작년부터 시작된 모든 변화가 우연의 일치일 리는 없었습니다. 태수는 분명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 모든 일을 진행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여전히 알 수 없었습니다. 순애는 가슴 한편으로 불안감을 느꼈어요. 혹시 태수에게 자신이 모르는 문제라도 있는 건 아닐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순애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순애의 마음은 어둠 속에 있는 것 같았어요. 태수 없이 혼자 사는 집은 너무 조용했고 그 정적이 오히려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이혼 절차가 끝난 지 2주일이 지났습니다. 순애는 혼자 사는 집에서 새로운 일상에 적응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혼자 차려 먹는 아침 식사, 텔레비전 앞에서 보내는 저녁 시간들이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익숙해져 갔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르지 않은 하루였어요. 순애는 오후 2시쯤 동네 시장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혼자 사니까 장볼 것도 많지 않았고 예전처럼 두 사람 분량을 생각할 필요도 없어서 금방 끝났어요. 집 앞 골목길을 걸어가던 순애는 맞은편에서 익숙한 얼굴을 발견했습니다. 동네에서 10년 넘게 알고 지낸 김 여사였어요. 김 여사는 순애를 보자마자 급하게 뛰어왔습니다. 정순애 씨 맞죠? 순애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네, 김 여사님. 무슨 일이세요? 김 여사는 숨을 헐떡이며 다급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박 선생님이. 박태수 씨가 쓰러지셨어요. 순간 순애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장바구니를 든 손이 떨렸어요. 이제는 남이 된 사람, 더 이상
자신과는 상관없는 남자라고 생각했는데 이상하게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쓰러졌다고요? 어디서요? 병원이에요. 삼성병원 응급실로 실려갔다는데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연락 안 받으셨어요? 순애는 핸드폰을 확인해 보았어요. 부재중 전화가 한 통 있었는데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아마 병원에서 걸어온 전화였을 거예요. 이혼한 사이지만 아직 비상 연락처가 순애로 되어 있었나 봅니다. 지금 병원에 계세요? 아니에요. 저는 그냥 소식만 들었어요. 태수 씨 혼자 사시니까 가족이 와야 할 것 같은데. 김 여사의 말에 순애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가족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미 이혼한 사이인데 말이에요. 하지만 37년을 함께 살아온 세월이 본능처럼 순애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가보겠어요. 순애는 급히 집에 장바구니를 놓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택시를 타고 가는 동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태수가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원망스럽고 이해할 수 없었는데 지금은 그런 감정보다 걱정이 앞섰어요. 병원에 도착해서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접수 데스크에서 박태수라는 이름으로 문의하니 간호사가 안내해 주었어요. 환자분과 어떤 관계세요? 저는. 순애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전 부인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가족이라고 해야 할까요? 가족입니다. 결국 순애는 그렇게 대답했어요. 법적으로는 남남이지만 감정적으로는 아직 완전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였으니까요. 응급실 문을 열자 산소 마스크를 쓴 태수가 침대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숨소리는 불규칙하게 끊어졌어요. 순애는 두 손을 떨며 침대 곁에 서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담당 의사가 순애에게 다가와 설명해 주었어요. 환자분과 어떤 관계시죠? 가족입니다. 그렇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환자분은 이미 몇 년 전부터 심장질환 말기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이었습니다. 순애는 깜짝 놀랐어요. 심장질환 말기라니 전혀 몰랐던 일이었습니다. 말기요? 언제부터요? 기록을 보니 1년 전부터 꾸준히 치료받고 계셨네요. 의학적으로는 1년 이상 버티기 힘들 거라 했는데 그동안 약물 치료로 버텨오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족에겐 끝까지 숨기셨다고 하더군요. 의사의 말에 순애는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1년 전부터 심장질환을 가지고 있었다니 그럼 작년부터 태수가 이상하게 행동한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을까요? 왜 그토록 차갑게 굴었는지, 왜 모든 재산을 자신의 이름으로 바꿔둔 건지 이제야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상태는 어떤가요? 일단 응급처치는 했지만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의식은 돌아왔지만 매우 위험한 상황이에요. 심장이 많이 약해져 있어서 언제든 다시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순애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았어요. 태수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니 예전보다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태수의 변화를 제대로 보지 못했던 걸까요? 아니면 태수가 너무 잘 숨겼던 걸까요? 몇 시간 후 태수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산소 마스크 너머로 순애의 모습이 보였을 때 태수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너, 왜 와 있어? 목소리가 많이 약해져 있었습니다. 순애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김 여사님이 알려주셔서 왔어요. 당신, 심장병이 있었다면서요? 태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여전히 순애의 눈을 피하려고 했어요. 그런 거 알아서 뭐해? 이미 남남인데. 남남이라고 해도 37년을 함께 살았잖아요. 왜 말 안 해줬어요? 왜 혼자 앓고 있었어요?
태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가에 미세한 떨림이 있었어요. 순애는 알 수 있었습니다. 태수도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이제라도 말해주세요. 왜 작년부터 그렇게 차갑게 대했는지, 왜 재산을 제 이름으로 바꿔둔 건지, 이유를 알고 싶어요. 태수는 한참 동안 천장을 바라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피곤해. 나중에 이야기하자. 그렇게 말하고는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순애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분명 태수에게는 자신이 모르는 이야기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가 모든 수수께끼를 풀어줄 열쇠일 것 같았습니다. 간호사가 와서 면회 시간이 끝났다고 알려주었어요. 순애는 태수의 손을 잠시 바라보다가 병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어나가면서 순애는 생각했어요. 이혼은 했지만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가 남아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어야만 진정한 마음의 정리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뒤 중환자실에서 의식을 되찾은 태수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산소 마스크 너머로 보이는 낯익은 얼굴이 순애였어요. 태수는 힘겹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깨어나셨네요. 순애는 의자에 앉아 태수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지난 사흘 동안 병원을 오가며 태수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이혼한 사이지만 37년을 함께 산 세월이 그냥 지워지지는 않았거든요. 어떻게 지내세요? 좀 나아지셨어요? 태수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어요. 하지만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고 목소리도 많이 약해져 있었습니다. 고마워. 올 필요 없었는데. 그래도 37년을 함께 살았잖아요. 당신이 아프다는데 그냥 있을 수는 없었어요. 순애의 말에 태수의 눈가가 떨렸습니다. 그는 잠시 말없이 천장을 바라보더니 어렵게 입을 열었어요. 순애야, 미안하다. 뭐가 미안해요? 너한테 너무 심하게 했어. 작년부터 계속 매일 밤 잠들기 전에 후회했어. 내가 상처받는 모습을 보면서도 계속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 순애는 태수의 손을 바라보며 조용히 들었습니다. 드디어 태수가 마음을 열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당신, 왜 이제야 말하려고 해요? 왜 그렇게 차갑게 대했는지, 왜 재산을 제 이름으로 바꿔둔 건지, 이유를 알고 싶어요. 태수는 한참 동안 망설이더니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순애야, 나 오래 못 산다는 걸 알고 있었어. 의사들이 그러더군. 1년 이상 버티기 힘들 거라고. 그런데도 내 앞에서는 끝까지 말할 수가 없었다. 순애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작년부터의 모든 변화가 이 때문이었던 거예요. 그렇다고 왜 날 그렇게 무시했어요? 왜 매일 비웃고 하찮게 대했냐고요? 태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산소 마스크 때문에 목소리가 더욱 간절하게 들렸습니다. 그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내가 말을 걸 때마다 대답하고 싶었어. 안아주고 싶었어. 하지만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 매일 밤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었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내 손으로 상처 주고 있다는 게 죽을 만큼 아팠어. 순애는 숨을 고르며 태수의 말을 들었어요. 태수도 그렇게 힘들어했다니 전혀 몰랐던 일이었습니다. 그래야 내가 나 없이도 버틸 거라 생각했어. 차라리 내가 미움받는 게 낫다고. 원망하면 있는 것도 빨라질 테니까. 그게 내가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사랑이라고 믿었어. 순애야, 나는 하루도 너를 생각하지 않은 날이 없었어.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내 얼굴이 떠올랐고, 밤에 잠들 때까지 내 걱정만 했어. 내가 죽고 나면 넌 어떻게 살아갈까, 외롭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들로 가득했거든.
순애는 말없이 태수를 바라보았습니다. 37년간 함께 살아온 남자, 미움과 분노로만 가득 찼던 사람이 지금은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눈앞에 있었어요. 바보 같은 사람. 그런 식으로 사랑한다는 게 어디 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다른 방법을 몰랐어. 내가 내 병을 알면 더 힘들어할 거라고 생각했거든. 그래서 차라리 날 미워하게 만들어서 이별을 쉽게 만들려고 했어. 순애의 손끝이 떨리며 태수의 손 위에 얹혔습니다. 차갑게 굴었던 세월과 지금의 진실이 부딪히며 가슴속에 설명할 수 없는 눈물이 차올랐어요. 그럼 재산을 제 이름으로 바꾼 것도, 응, 내가 죽으면 상속 절차 복잡하잖아. 미리 내 이름으로 해두면 편할 거라고 생각했어.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먼저 가면 내가 돈 걱정은 안 했으면 좋겠어서 내가 좋아하는 여행도 마음껏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그런데 정작 너한테는 따뜻한 말 한마디 못 해주고 매일 상처만 줬네. 정말 못된 남편이었어. 태수의 설명을 들으며 순애는 지난 1년간의 오해가 서서히 풀려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태수의 차가운 태도, 무시하는 말들, 그리고 이혼에 순순히 응한 것까지 모든 것이 자신을 위한 배려였다는 걸 이제야 알 수 있었어요. 당신, 정말 바보예요. 왜 혼자서 다 결정했어요? 저한테 말했으면 함께 이겨낼 수 있었을 텐데. 아니야. 내가 알면 매일 불안해하고 걱정할 거잖아. 그런 내 모습 보는 게 더 힘들었을 거야. 차라리 날 미워하면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게 너한테는 더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어. 순애는 고개를 저었어요. 태수의 마음은 이해했지만 그래도 혼자 모든 걸 감당하려 했던 것은 잘못된 선택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부부잖아요. 아픈 것도 함께 나눠야 하는 거 아니에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마음뿐이었어. 뒤에서라도 내가 잘 살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가끔 멀리서 너를 지켜보기도 했어. 태수는 계속 사과했어요. 순애는 그런 태수를 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화가 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고 동시에 고마운 마음도 들었어요. 이제라도 알게 됐으니 다행이에요. 그동안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몰라서 정말 힘들었거든요. 내 마음 상하게 해서 정말 미안해. 사실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매일 말해주고 싶었어.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있었어요. 병실 창밖으로는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오렌지색 햇살이 병실 안으로 스며들어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었어요. 순애는 알았습니다. 모든 무시는 모질게 꾸민 가면이었고 그 뒤에는 여전히 자신을 향한 사랑이 남아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랑이 비록 서툰 방식으로 표현되었지만 진심이었다는 것도 말이에요. 병실 창가에는 늦은 오후 햇살이 희미하게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침대에 반쯤 누운 채 힘겹게 숨을 몰아쉬었어요. 순애는 그의 곁을 지키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 왜 그렇게까지 숨기려고 했어요? 왜 혼자서 다 감당하려 한 거예요? 태수는 천천히 순애를 바라보았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벗어놓은 상태였지만 숨쉬기가 여전히 힘들어 보였어요. 순애야, 넌 평생 나 때문에 고생만 했지. 마지막까지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 그러니까 차갑게 굴었어. 내가 밉다면 내가 나 없이도 더 단단히 설 수 있을 거라 생각했거든. 순애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태수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 깊숙이 와 닿았어요. 바보 같은 사람. 난 그저 당신 곁에 있고 싶었을 뿐인데 당신이 날 내치니까
내가 얼마나 무너졌는지 알기나 해요? 태수의 눈가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는 힘겹게 손을 들어 순애의 손을 꼭 잡았어요. 미안하다. 순애야. 내 인생에서 제일 잘한 게 있다면 내 옆에 있던 거야. 그리고 제일 못한 게 있다면 끝내 내게 내 마음을 다 보여주지 못한 거고. 순애는 태수의 손을 꼭 쥐며 울부짖듯 말했습니다. 이제라도 말했으니 됐어요. 미워하지 않을게요. 용서할게요. 그러니까 제발 조금만 더 살아줘요. 하지만 태수의 숨결은 점점 느려지고 있었어요. 의사가 들어와 순애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가족분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세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순애는 고개를 끄덕이며 태수에게 다가갔어요. 태수는 마지막 힘을 다해 미소를 지었습니다. 순애야, 고마웠다. 내 덕분에 행복한 37년이었어. 저도 행복했어요. 당신과 함께한 모든 시간들이요. 내가 없어도 잘 살아야 해. 너무 슬퍼하지 말고. 내가 좋아하는 일들 하면서 살아. 순애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 곁에 오래 있고 싶었다. 하지만 이제 그게 내 마음일 뿐 현실은 여기까지인가 보다. 태수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는 순애의 손을 꼭 쥔 채 천천히 눈을 감았어요. 사랑한다. 순애야, 다음 생에도 너와 함께하고 싶어. 그의 손에서 힘이 서서히 빠져나갔습니다. 심전도 모니터에서 긴 경고음이 울렸어요. 순애는 태수의 손을 품에 꼭 끌어안으며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당신도 사랑해요. 정말 많이. 의료진이 들어와 응급처치를 시도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오후 5시 20분 태수는 순애의 손을 잡은 채 조용히 숨을 거뒀습니다. 순애는 한참 동안 태수의 손을 놓지 못했어요. 37년간 이어온 사랑과 상처, 미움과 용서가 그렇게 마지막 순간에 하나로 녹아내렸습니다. 이제 정말 혼자가 됐구나. 순애는 태수의 차가워진 손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어요. 슬픔과 동시에 묘한 안도감도 느꼈습니다. 적어도 마지막에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니까요.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유족분, 장례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순애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혼한 사이지만 태수의 장례는 자신이 치러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37년을 함께 산 사람으로서의 마지막 도리였어요. 네, 알겠습니다. 순애는 태수의 이마에 마지막 입맞춤을 하고 병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어나가면서 지난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신혼 때의 달콤했던 시간들, 중년의 평범한 일상들, 그리고 마지막 1년간의 오해와 갈등까지 모든 것이 이제는 추억이 되었습니다. 병원 로비에 앉아있던 순애는 핸드폰을 꺼내 장례식장에 전화를 걸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차분히 절차를 문의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셨는데 장례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전화를 마치고 순애는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해가 지고 있었지만 하늘은 여전히 밝았습니다. 태수는 떠났지만 세상은 계속 돌아가고 있었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네. 순애는 눈물을 닦으며 일어났습니다. 슬프지만 동시에 태수의 마지막 당부를 지켜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너무 슬퍼하지 말고 자신이 좋아하는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는 길, 순애는 태수와의 마지막 대화를 떠올렸어요. 비록 서툰 방식이었지만 태수는 끝까지 자신을 사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이제 순애의 마음속에 따뜻한 기억으로 남을 거예요. 집에 도착한 순애는 거실에 앉아
태수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속의 태수는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마지막 순간의 고통스러운 모습이 아닌 행복했던 시절의 모습으로 기억하고 싶었습니다. 고생 많았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순애는 사진에 대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리고 내일부터 시작될 장례 준비를 위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태수를 위한 마지막 일이니까 정성껏 해드리고 싶었어요. 밤이 깊어가지만 순애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태수 없는 첫 번째 밤이었거든요. 하지만 더 이상 원망이나 미움은 없었어요. 오직 고마움과 그리움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은 조용히 울음소리만 맴돌았습니다. 하얀 국화꽃 사이에 누워있는 태수의 얼굴은 이상하리만치 평온해 보였어요. 순애는 상복을 입은 채 끝내 눈물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3일장을 치르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태수의 직장 동료들, 동네 사람들, 그리고 오래전 연락이 끊어졌던 친구들까지 모두가 태수를 배웅하러 왔습니다. 순애는 이혼한 사이라고 설명하기도 어색해서 그냥 가족이라고 소개했어요. 태수 씨가 정말 좋은 분이었어요. 마지막까지 다른 사람 걱정만 하시더라고요. 태수의 직장 동료가 순애에게 말했습니다. 순애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네, 그런 사람이었어요. 장례식이 끝나고 하루가 끝나자 순애는 혼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집은 더욱 조용했고 태수의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 있었어요. 거실에 놓인 태수의 안경, 주방 한 구석에 있던 태수가 즐겨 마시던 차, 그리고 옷장에 걸린 태수의 옷들까지 모든 것이 순애에게는 그리운 추억이었습니다. 순애는 태수의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정갈하게 정리된 편지 묶음이 들어 있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첫 장을 펼친 순간 순애는 숨을 삼켰습니다. 순애야, 미안하다. 나는 내 옆에서 늘 무심한 척했지만 사실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었다. 너를 무시하는 말로 상처 준 건 차라리 내가 미움받는 게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내가 날 원망하면 나 없이도 더 잘 살 수 있을 거라 믿었다. 순애는 편지를 가슴에 꼭 끌어안고 소리 없이 울었어요. 바보 같은 사람. 왜 이제야 이런 말을 남기는 거야? 편지는 여러 장이 더 있었습니다. 각각 다른 날짜에 쓰인 것들이었어요. 태수는 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날부터 차근차근 순애에게 하고 싶었던 말들을 편지로 남겨둔 것 같았습니다. 순애야, 오늘 의사가 내게 1년 정도밖에 시간이 없다고 했다. 처음에는 너한테 말하려고 했는데 내가 걱정할 모습을 생각하니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더라. 차라리 모르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숨기기로 했다. 순애야, 오늘도 너한테 심한 말을 했다. 내가 울면서 방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다. 하지만 이게 옳은 일이라고 믿고 있어. 내가 없어도 내가 단단하게 살 수 있도록 말이야. 순애야, 재산을 내 이름으로 옮기는 일을 마쳤다. 변호사가 왜 이런 일을 하느냐고 물어봤지만 내 마음은 확고했어. 내가 죽고 나면 적어도 내가 경제적으로는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거야. 편지를 읽으면서 순애는 태수의 마음을 조금씩 이해할 수 있었어요. 비록 방법은 서툴렀지만 모든 것이 자신을 위한 배려였다는 것을 말이에요. 마지막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순애야, 만약 내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을 떠났을 거야. 미안하고 또 미안하다. 내가 살아있을 때 직접 말하지 못해서 편지로 남기게 됐구나. 너를 사랑한다. 37년 동안 한순간도 변하지 않았다. 앞으로도 영원히 사랑할 거야. 너무 슬퍼하지 말고 내가 행복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내 마지막 소원이다. 순애의 눈가에 맺힌 눈물은 슬픔만이 아니었어요.
37년간의 상처와 오해가 마지막에야 풀려나며 가슴 한구석에 따뜻한 온기가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순애는 홀로 아침 햇살이 들어오는 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은 선선했고 하늘은 맑았어요. 곁에 남편은 없지만 순애의 눈빛은 더 이상 공허하지 않았습니다. 37년의 굴레는 끝났지만 사랑은 사라지지 않았구나. 이제 내 삶은 내가 살아내야지. 순애는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비록 혼자가 되었지만 그 미소 속에는 새로운 시작을 받아들인 강인함과 늦게나마 전해진 사랑의 위로가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오후에 순애는 동네 도서관을 찾았어요. 오랫동안 읽고 싶었던 책들이 있었거든요. 태수가 살아있을 때는 집안일에만 매달려서 자신만의 시간을 갖기 어려웠는데 이제는 마음껏 하고 싶은 일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도서관에서 책을 고르며 순애는 생각했어요. 태수가 자신에게 남겨준 것은 재산만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굴복하지 않는 강인함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준 것 같았어요. 저녁에 집으로 돌아온 순애는 태수의 사진 앞에서 오늘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어요. 오늘 도서관에 다녀왔어요. 당신이 좋아했던 역사책도 빌려왔고요. 내일은 요리 강습을 알아볼 생각이에요. 혼자 사니까 맛있는 음식도 해먹고 싶거든요. 순애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어요. 태수는 곁에 없지만 그의 사랑은 여전히 순애의 마음속에 살아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사랑이 순애에게 새로운 삶을 살아갈 용기를 주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순애는 태수의 병원 주치의를 만났어요. 태수의 마지막 순간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었거든요. 선생님, 제 남편이 마지막에 고통스럽지는 않았을까요? 의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오히려 평안해 보이셨어요. 마지막에 부인과 화해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게 큰 위안이 되셨을 겁니다. 순애는 안도했어요. 적어도 태수가 고통스럽게 떠나지는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순애는 꽃집에 들렀어요. 태수가 좋아했던 장미꽃을 사서 무덤에 놓아주고 싶었거든요. 태수의 무덤 앞에 도착한 순애는 정성스럽게 장미꽃을 놓았습니다. 붉은 장미꽃이 하얀 비석과 대조를 이루며 아름다워 보였어요. 당신 잘 지내고 계시죠? 저는 당신이 원하신 대로 행복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가끔 외롭긴 하지만 당신이 남겨주신 사랑 덕분에 버티고 있어요. 순애는 태수의 무덤 앞에서 조용히 말했어요. 바람이 불어와 장미꽃 향기가 퍼졌습니다. 마치 태수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앞으로도 가끔 와서 안부 전할게요. 너무 보고 싶어 하지는 말아요. 당신 말대로 저도 제 인생을 살아가야 하니까요. 순애는 무덤을 한 번 더 바라본 후 천천히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지만 순애의 마음은 어둡지 않았어요. 태수와 함께한 37년의 세월이 이제는 아름다운 추억으로 자리 잡고 있었고 앞으로의 날들도 그 추억과 함께 따뜻하게 채워나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길, 순애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태수는 떠났지만 그가 남긴 사랑은 영원히 순애와 함께할 거예요. 자, 이야기가 끝이 났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러분의 판단은 어떠셨나요? 재미있었다면 1번, 아니었다면 2번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